이번 강의에서는 디플레이션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정의를 내립니다. 디플레이션의 원인과 후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플레이션 형태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입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 강의를 시청했거나 공부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 경과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평균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플레이션의 정의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시간 경과에 따라 한 나라의 재화와 용역의 평균 물가 수준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하락합니다. 늘 그렇듯이 미시 경제 개념인 가격 하락과 디플레이션을 구분해 보면 디플레이션은 특정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물가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도구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두 기간 사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감소를 말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어떻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해 해당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음의 수가 나온다면 해당 국가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국가가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게 하는 수요 관련 요인에 대해 논의합시다. 자명하게 한 국가에서 총 수요가 감소한다면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나라가 우선 디스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과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이 아니라 높은 물가 수준에서 제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디스인플레이션을 겪고 난 이후 총수요의 약세가 계속된다면 그 국가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 요인이 한 나라의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그래픽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에게 매우 친숙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사용합니다.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총수요가 완전 고용 수준에서 단기 총공급과 교차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에 상응하는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로 물가 수준의 안정성을 경험하는 경제에서는 여기에 균형 물가 PLE가 정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목표는 2%에서 3% 사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따라서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에서 생산하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3% 사이인 것은 정상입니다. 이 경제에서 지금 총수요가 감소한다고 가정합니다. 총수요의 감소를 설명하려면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여 순 수출이 감소해서 총수요가 AD1로 감소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까요? 단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재화 수요가 감소하면 산출량이 Y1까지 감소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평균 물가 수준은 PL1로 낮아집니다. 이게 디플레이션인가요? 총수요가 크게 하락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디스인플레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낮다는 말은 재화 물가가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일 때보다는 더 천천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가 어떻게 디스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 경기 후퇴갭과 함께 실업률이 상승하여 소득이 감소한다면 소비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총수요는 훨씬 더 감소하여 AD2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총수요의 추가 감소는 이 경제를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보시다시피 산출량이 Y2까지 하락하면서 골이 더 깊은 경기 후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을 들자면 이 경제는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되면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될 수 있고, 임금에 대한 하방 압력이 이 경제를 디스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강의에서 설명한 바대로 임금이 낮은 수요 수준에 맞춰 조정되면서 총공급은 SRAS1로 외향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수요 약세로 인한 해당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 물가 수준이 PL3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하락이 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 후퇴 상태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비 하락은 기업이 노동자 고용 확대를 촉진할 테니까요. 산출량은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Y2에서 Y1로 복귀합니다. 하방 임금 신축성은 경제가 자기 교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았듯이 총 수요의 감소는 소위 수요 부족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됩니다. 경기 후퇴의 결과로 물가가 하락하는 시기입니다. 총수요 약세는 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합니다. 처음엔 디스인플레이션인데 나중엔 디플레이션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총공급의 변화가 어떻게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낮은 임금, 낮은 임대료와 낮은 이자율 등으로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 기업은 산출물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총공급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때, 즉 외향 이동할 때, 디플레이션의 확대를 초래합니다. 총수요 감소에 의한 디플레이션과 총공급 증가에 의한 디플레이션 중 어느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국가에 더 해로울까요? 수요 감소, 즉 수요 부족 디플레이션이 총공급 증가에 따른 디플레이션보다 더 나쁘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요 부족 디플레이션은 고용과 산출량 감소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